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묘합니다. 잔잔한 호수 갔다가도 예고 없이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키기도 하니까요. 저에게는 얼마 전 치른 친정엄마의 장례식이 꼭 그랬습니다. 세상 모든 이별이 슬프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만, 팔순을 넘겨 주무시듯 편안하게 떠나신 엄마를 보내드리는 길은 슬픔보다는 오히려 감사함이 더 컸습니다. 큰 고통 없이 가신 것도 복이라 여기며 3일장을 치르는 내내 담담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다 장례식 마지막 날 밤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밀물처럼 밀려오던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고 빈소에 향냄새만 맴돌던 그 적막한 시간. 환하게 웃고 계신 영정사진 속 엄마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는데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더군요. 엄마가 돌아가셔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의 그 넉넉한 웃음을 보고 있자니 누군가의 얼굴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을 함께했고 친정엄마가 딸처럼, 아니 어쩌면 저보다 더 아끼고 거두었던 내 단짝 친구 경희. 그 친구가 떠오르자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 엄마도 경희 보고 싶지? 나도 그래. 나도 그 아이가 사무치게 보고 싶어. 저는 영정사진 앞에서 주책 없이 소리내어 울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그 친구와 어디서부터 어긋나 버린 걸까요? 친자매보다 더 가까웠는데 우리 사이가 어쩌다 이렇게 끊겨버린 걸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제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꽤 활달하고 오지랖 넓은 여고생이었습니다. 반면 그 친구는 있는 듯 없는 듯 교실 구석에서 늘 그림자처럼 지내던 아이였죠. 친구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눈칫밥을 먹으며 친척집에 얹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늘 어깨가 움츠러들어 있었고 큰 소리가 나면 깜짝깜짝 놀라곤 했죠. 교복 소매는 낡아서 반질거렸고 도시락 반찬이라곤 뻘건 김치 쪼가리가 전부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고는 자꾸만 그 친구에게 눈길이 갔습니다. 동정심이었는지 아니면 전생에 무슨 인연이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커피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도시락을 먹다가도 구석에서 조용히 혼자 밥을 먹는 그 친구를 보면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무작정 제 도시락을 들고 그 친구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왜 혼자 먹어? 청승맞게. 나랑 같이 먹자. 친구는 토끼 눈을 하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는 친구가 거절할 틈도 주지 않고 친구의 밥 위에 제 숟가락을 턱하니 얹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오늘 계란말이를 너무 많이 싸줬어. 나 이거 다 먹으면 살쪄. 네가 좀 도와줘라. 사실 계란말이는 저에게도 귀한 반찬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밥 위에 노란 계란말이를 몽땅 부어주는 게 하나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실과 바늘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를 억지로 우리 집으로 끌고 왔어요. 친척집에서 눈치 보느라 저녁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걸 뻔히 아는데 그냥 보낼 수 없었으니까요. 친정엄마는 그런 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 할 뿐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친구를 데려간 날, 엄마는 친구의 헌 양말과 앙상한 손목을 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갓 지은 밥에 고등어 한 토막을 구워 내오셨죠. 우리 영숙이 친구 왔구나. 어서 와서 밥 먹어라. 한창 클 나이에 밥심으로 살아야지. 친구는 숟가락을 들고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밥 한 술을 뜨고는 뚝뚝 눈물을 흘렸어요. 따뜻한 밥상이, 그리고 어른의 따스한 관심이 너무나 오랜만이었던 겁니다. 엄마는 그런 친구의 등을 투박한 손으로 쓸어내려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친구는 우리 집의 막내딸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철마다 제 옷을 살 때면 꼭 친구의 옷도 같이 사오셨고, 김장을 하는 날이면 친구 몫으로
따로 한 통을 챙겨 드셨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질투할 정도로 친구를 챙길 때도 있었어요. 엄마, 나도 고기 좋아하거든. 왜 맛있는 거 다 경희 앞으로 밀어줘? 제가 입을 삐죽거리면 엄마는 제 등짝을 찰싹 때리며 웃으셨습니다. 너는 매일 먹잖아. 경희는 볼살이 이게 뭐냐? 많이 먹고 살 좀 쪄야지. 물론 저희 집도 형편이 그리 넉넉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친구는 제 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다락방에 누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영수가, 나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아주머니한테 효도할 거야. 우리 엄마한테 네가 왜 효도를 해? 나한테는 아주머니가 엄마나 다름없지 뭐. 하긴 그건 그래. 가끔 보면 내가 엄마 딸인지 네가 엄마 딸인지 헷갈린다니까.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나누기도 하고 미래를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영수가, 우리 나중에 결혼해서도 가까운 데 살자. 아이도 같이 키우고 놀러도 같이 다니자. 좋지. 일단 돈부터 많이 벌자. 그래. 어디를 가든 같이 가는 거야. 당연하지. 친구는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마나 따뜻하고 단단했는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 함께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둘 다 대학 진학은 꿈도 못 꾸는 형편이었어요. 어떻게든 돈을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무작정 상경한 참이었죠. 서울의 겨울은 고향보다 훨씬 춥고 매서웠습니다. 우리가 구한 첫 보금자리는 산동네 꼭대기에 있는 단칸방이었어요. 겨울이면 연탄 보일러가 자주 고장나서 냉골이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친구와 저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혹독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격리로 취직했고 친구는 백화점 판매직으로 취직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타던 날 우리는 쥐꼬리만한 월급 봉투를 받아들고 시장 통닭 한 마리를 사서 마주 앉았습니다. 영수가 이것 봐. 나 빨간 내복 샀어. 이번 주말에 내려가서 아주머니 갖다 드리려고. 나보다 네가 낫다. 네가 우리 엄마 딸 해야겠어. 넌 뭐 샀는데? 이거 한번 둘러봐. 뭐야 이게? 스카프. 네 목이 하도 휑해 보여서 하나 샀어. 그렇게 친구는 저희 엄마의 내복을 샀고 저는 친구에게 줄 예쁜 스카프를 샀습니다. 그때는 서로가 서로를 챙기는 게 너무 당연했어요. 네 것 내 것의 경계가 없던 시절이었죠. 사회생활을 하며 겪는 어려움도 서로에게 토로하며 이겨냈습니다. 경희야, 힘들지? 그 진상 손님 때문에 속상해서 어떡하냐? 아니야. 네가 이렇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속이 다 풀린다. 영수가, 나는 네가 있어서 서울살이가 하나도 안 무서워. 진짜야. 우리는 그렇게 20대의 청춘을 함께 보냈습니다. 라면 하나를 끓여도 둘이 나눠 먹으면 꿀맛이었고, 수돗물이 끊겨 고생을 해도 둘이서 키득거리면 추억이 되던 시절이었죠. 그렇게 영원할 것 같던 우리의 동거는 제가 27이 되던 해에 끝났습니다. 제가 먼저 결혼하게 됐기 때문이죠. 상대는 성실함 하나는 타고난, 하지만 가진 것 없는 구급 공무원이었어요. 지금의 제 남편이죠. 결혼식 날 친구는 저보다 더 많이 울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제 손을 잡고 펑펑 우는 친구를 보며 화장이 지워질까봐 이모님이 뜯어말릴 정도였습니다. 바보야, 내가 어디 멀리 가냐? 서울 하늘 아래 같이 있는데 왜 울어? 그만 뚝해. 너 때문에 나도 눈물 나잖아. 너무 예뻐서 그래. 네가 너무 예뻐서. 영수가 행복해야 돼. 알았지? 너 울리는 놈이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친구는 제 부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년 뒤 친구도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친구가 예비 신랑을 처음 소개해주던 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급 승용차를 타고 나타난 남자는 척 봐도 우리와는 사는 세계가 달라 보였어요. 알고 보니 건설 사업을 크게 하는 집안의 차남이라고 하더군요. 남자는 저와 친구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허름한 분식집이나 다니던 저는 그곳의 메뉴판 가격을 보고는 두 눈이 휘둥그레졌죠. 경희의 가장 친한 친구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드세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남자가 저를 집 앞까지 태워다 준다는 걸 한사코 사양했습니다. 대신 친구와 커피 한 잔 마시겠다며 그분을 먼저 보냈죠. 친구는 제 눈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어때? 괜찮아? 그럼 저런 남자를 어디서 만났어? 이제 우리 경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겠네. 잘 됐다. 진짜 잘 됐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기뻤어요. 조실부모하고 여태 고생만 하던 내 친구가 사모님 소리를 들으며 떵떵거리고 살 생각을 하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세월을 모두 보상받은 느낌이었거든요. 친구의 결혼식은 마치 영화 같았습니다. 결혼식장 로비에 들어선 순간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화려한 조명과 사방에 장식된 아름다운 꽃들, 그 사이에 제 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날 친구는 동화 속 공주님 같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괜스레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버진로드를 걸어가는 친구를 보며 저는 속으로 조용히 되뇌었어요. 고생 많았어, 친구야. 이제 정말 행복해져라. 너는 그럴 자격이 차고 넘치니까. 신혼여행을 다녀온 친구는 집안 정리가 얼추 마무리되었다며 신혼집으로 저를 초대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였죠. 바닥은 반짝반짝 윤이 났고 거실에는 잡지에서나 보던 수익 가구들이 즐비했습니다. 제 신혼집인 13평짜리 낡은 전셋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곳이었죠. 하지만 친구가 부럽다거나 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하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평생 자기 방 하나 제대로 갖지 못한 친구가 이렇게 좋은 신혼집을 얻은 게 마치 제 일처럼 기뻤습니다. 세상에, 집이 운동장만 하네? 옛날에 우리 자취방 생각하면 진짜 용됐다. 그치? 저는 진심을 담아 친구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친구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과일과 차를 내왔어요. 우리는 비싼 과일과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나 너네 집 자주 놀러 와야겠다. 비싼 과일 좀 얻어먹게. 언제든 와. 나도 혼자 있으면 심심해.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친구는 사업가 남편의 내조를 하며 사모님 소리를 들었고, 저는 공무원 남편의 월급을 쪼개서 적금을 붓는 알뜰살뜰한 주부로 거듭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와 저의 우정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사는 모양새가 다르다 보니 가끔 묘한 상황이 생기기도 했어요. 특히 부부 동반으로 만나는 자리가 그랬습니다. 먼저 아이를 낳은 저희 부부는 집에서 식구들을 불러놓고 작게 돌잔치를 치렀습니다. 반면 친구는 호텔 뷔페에서 성대하게 돌잔치를 벌였어요. 남편과 함께 가니 친구 부부가 반갑게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결혼식 때 이후로는 처음 뵙네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친구 남편이 먼저 싹싹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에게도 먼저 아는 체를 했어요. 와이프 통해 얘기 들었습니다. 공직에 몸담고 계시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란 일 하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닌데, 저보다 어리다고 들었는데 말을 편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래봐야 제 남편보다 고작 두세 살 위였는데, 대뜸 그렇게 말하니 당황스러웠어요. 다행히 성격 좋은 남편이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죠. 저도 형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거참 시원시원해서 좋네. 동생, 마음에 들어? 친구 남편은 사업을 해서 그런지 성격이 호탕했어요. 좋게 말하면 시원시원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살짝 으스대는 기질이 있었죠. 그러다 분위기가 무르익고 치기가 오르자 제 남편에게 어깨동무를 하고는 혼수를 두기 시작하더군요. 동생, 공무원 생활은 할만해? 사람이 성실한 건 좋은데 요즘 세상에 월급쟁이에서 언제 집 사고 언제 애들 유학 보내겠어? 남자는 모름지기 사업을 해야지. 그래야 큰 돈을 만져. 악의가 있어서 한 말은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사업으로 성공을 거뒀다는 자부심도 있고 형님으로서 동생을 챙겨준다는 마음도 있었겠죠. 심지어 구체적인 제안까지 덧붙였습니다. 내가 이번에 괜찮은 아이템을 하나 잡았는데 동생도 관심 있으면 말해. 공무원 박봉으로 아등바등 사는 것보다 이 편이 훨씬 나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솔직히 남편 눈치가 좀 보였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 남편이라지만 가장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허허 웃으며 소주잔을 비울 뿐 전혀 기분 나쁜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답하더군요. 형님 말씀도 맞습니다. 사업해서 돈 많이 버는 것도 능력이고 애국이죠. 근데 저는 이 일이 천직인가 봅니다. 나라 녹 먹으면서 공공을 위해 일한다는 게 제법 보람도 있고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아이들 굶기지 않고 떳떳하게 사는 걸로 만족합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가슴속에서 뭉클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화려한 명품 정장을 입고 으스대는 친구 남편보다 소매 깃이 조금 낡은 양복을 입고도 당당하게 자신의 소신을 말하는 내 남편이 훨씬 더 크고 근사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남편의 팔짱을 꼭 꼈습니다. 제 남편은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품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친구 남편의 재력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식대로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다행히 남편들의 그런 성향 차이와는 상관없이 저와 친구는 아이들이 태어나고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처녀 때는 몰랐던 엄마들만의 유대감이 생겼기 때문이죠. 남편들은 바쁘고 육아는 고달픈데 속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은 오직 서로뿐이었습니다. 친구는 툭하면 아이를 업고 저희 집 좁은 관사로 놀러 왔어요. 으리으리한 자기 집에 비하면 코딱지만 한 집인데도 친구는 저희 집 방바닥에 눕는 걸 제일 편안해 했습니다. 아이고, 이제야 살 것 같다. 영수가 시어머니가 또 전화 와서 둘째 낳으라고 난리시다. 내가 진짜 못 살아. 친구는 명품 가방을 방구석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는 제가 양은 냄비에 끓여주는 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시집살이의 서름을 토해내곤 했습니다. 부잣집 사모님이면 고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들어보면 사람 사는 건 다 똑같더군요. 돈이 많으나 적으나 시어머니 등살에 치이고 남편 무심함에 서운한 것 매한가지였습니다. 저 역시 친구 앞에서는 쪼들리는 생활비 걱정이며 친정엄마 건강 걱정까지 가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 친구는 제 손을 잡고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대책을 함께 고민해주기도 했죠.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로 나들이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만의 암묵적인 룰이 있었어요. 친구가 큼직한 SUV를 끌고 저희 집 앞으로 오면 저는 손수 만든 김밥이며 유부초밥, 과일을 싸들고 나갔죠. 야, 타! 오빠가, 아니, 언니가 모실 테니까 꽉 잡아라. 친구가 선글라스를 끼고 장난스럽게 소리치면 저는 도시락 가방을 뒷좌석에 실으며 맞받아쳤습니다. 알았어. 오늘 점심은 기사님이 좋아하는 참치김밥으로 특별히 준비했으니까 안전운전 부탁해. 우리는 차 안에서 당시 유행하는 가요를 크게 틀어놓고 목이 터져라 따라 부르며 달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뒹구는 소리, 차창 밖으로 스치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운전대를 잡은 친구의 환한 미소까지 모든 게 완벽했죠. 목적지에 도착해서 돗자리를 펴고 제가 싸온 도시락을 나눠 먹을 때면 친구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맛있다. 우리 집 도우미 아주머니가 해주는 반찬보다 네가 싸준 김밥이 100배는 더 맛있어. 영수가 우리 꼬부랑 할머니 돼서도
이렇게 같이 놀러 다니자. 알았지? 친구는 아이들에게도 참 잘했습니다. 제 아이들에게 비싼 장난감이나 옷 사주는 걸 주저하지 않았어요. 자기 아들이 입던 거의 새것 같은 브랜드 옷들도 이거 버리기 아까워서 주는 거야. 라며 자존심 상하지 않게 챙겨주곤 했습니다. 저 역시 친구가 바쁠 때면 친구 아들을 데려와 제 자식처럼 씻기고 먹였습니다. 그때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사는 형편은 하늘과 땅 차이일지 몰라도 우리의 거리는 절대 멀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하지만 세월이라는 강물은 생각보다 물살이 셌고 현실이라는 바위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가 굵어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친구와 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아이들 교육 문제였습니다. 친구는 아이를 일찌감치 유명 사립초등학교에 보냈고 저는 동네 공립학교에 보냈어요. 제가 콩나물값 100원을 깎느라 시장 상인과 실랑이를 할 때 친구는 골프 모임이나 사모님들의 브런치 모임에 나가서 아이의 유학 정보를 교환하느라 바빴죠. 예전처럼 돗자리 펴고 김밥 먹는 소박한 나들이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친구네 가족은 방학 때마다 해외로 여행을 떠났고 아이 역시 학원 다니고 과외 받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랜만에 통화를 해도 대화 주제가 겉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김장 이야기나 남편 승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친구의 관심사는 따로 있었어요. 어학연수를 보내려면 어떤 나라가 좋은지, 강남 엄마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과외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었죠. 영수가 이번에 우리 애 학교 엄마들이랑 모임이 있어서 다음에 통화하자. 그래. 바쁘구나. 알았어. 나중에 시간 날 때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면 왠지 모를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친구가 저를 무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예전처럼 사소한 감정까지 공유하기에는 서로의 일상이 너무 생경해져 버린 탓이었죠. 자매처럼 지냈던 우리가 이제는 약속을 잡아야만 겨우 만날 수 있는 손님 같은 사이가 되었다는 게 서글펐어요. 그러는 사이 제 남편은 공직사회에서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화려하진 않아도 성실함이 빛을 발해 요직으로 승진도 하고 표창도 받으며 집안의 경사가 겹쳤죠. 남편의 어깨가 펴지고 집안 살림살이도 조금씩 나아지던 무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영수가 잘 지내지? 네 남편 승진했다는 소식 건너 들었어. 정말 축하해. 네 남편은 잘 될 줄 알았어. 목소리에 힘이 없어 보였지만 친구는 여전히 제 일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우리 그이 사업이 해외로 확장될 것 같아. 그래서 당분간은 정신없이 바쁠 거야. 나도 남편 따라서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고, 아예 해외로 나갈지도 모르겠네. 저는 깜짝 놀라며 잘 됐다고, 역시 네 남편 대단하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친구는 나중에 정리되면 연락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 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해외 사업 준비를 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며 저도 제 살기 바빠 무심하게 지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그러다 문득 친구의 생일즈음이 되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신호음 소리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뜻밖의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전화번호가 없어졌다는 안내였어요. 잘못 걸었나 싶어서 확인하고 다시 걸었지만 똑같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집 전화로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가 살던 집 경비실을 찾아가 물어보니 그 집 식구들은 이미 몇 달 전에 이사를 갔다고 했습니다. 허탈했어요. 아무리 바쁘고 정신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전화번호까지 바꾸고 말 한마디 없이 떠날 수가 있을까? 우리가 그 정도 사이밖에 안 되나 싶었습니다. 서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경희야, 너 진짜 너무하다.
우리 사이에 적어도 간다는 말 한마디는 해줄 수 있잖아. 내가 공항에 배웅이라도 갔을 텐데. 어쩌면 친구에게 저는 지난 시절에 가난했던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이제는 잊고 싶은 과거의 조각이 되어버린 것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내 분신 같던 단짝 친구는 작별 인사도 없이 제 인생에서 증발하듯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는 친구가 왜 그렇게 사라졌는지 몰랐어요. 그저 소원해진 관계 탓에 연락이 끊긴 줄로만 알았죠. 사람들은 흔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믿으며 지난 15년을 버텼습니다. 처음 몇 년은 서운했고, 그 다음 몇 년은 궁금했고, 나중에는 그저 막연한 그리움만 남더군요. 그 사이 제 인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특유의 성실함을 인정받아 고위 공무원직까지 승진했고, 퇴직 후에는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며 사회적으로 꽤 존경받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아이들도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큰애는 대기업에 취직해 결혼했고, 작은애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제 아빠의 뒤를 잇게 됐죠. 젊은 날 단칸방에서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 느껴질 정도로 평온하고 넉넉한 노후였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삶이었지만 문득 가슴 한구석에 찬바람이 불 때가 있었습니다. 맛있는 걸 먹거나 좋은 풍경을 볼 때면 불쑥불쑥 제 마음속에서 튀어나오는 이름이 있었기 때문이죠. 경희도 이거 좋아했는데. 제 인생의 화양연화를 함께했던 친구의 부재는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빈틈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엄마가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큰 병치레 없이 주무시듯 가셨으니 호상이라 했지만 자식된 도리에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장례식장은 첫날부터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남편의 사회적 지위 덕분에 정재계 인사들이 보낸 화환이 장례식장 복도를 가득 메웠고, 검은 정장을 입은 조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상복을 입고 손님을 맞이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부군께서 워낙 덕망이 높으시니 이렇게 많은 분이 찾아오시는군요. 사람들의 위로와 덕담 속에 파묻혀 이틀을 정신없이 보냈습니다. 늦은 저녁이 되자 북적이던 조문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식장 안이 조금 한산해졌어요. 저는 잠시 쉴 겸 접객실 입구 쪽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 멀리 화환들 뒤편에서 누군가 쭈뼛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문객이라기엔 어딘가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한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입구에 놓인 부조금함에 봉투를 급하게 쑤셔넣고는 식장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황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마치 도망치는 사람처럼 말이죠. 이상했습니다. 보통 조문으로 오면 상주에게 인사는 하고 가는 법인데 얼굴조차 보이지 않으려 했으니까요. 순간 제 등골을 타고 찌릿한 전기가 흘렀습니다. 허름한 점퍼 차림의 구분 등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겉모습은 낯설었지만 뒷모습에서 풍기는 기운이 제 심장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시만요. 거기 가시는 분! 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지만 여자는 걸음을 멈추기는커녕 종종 걸음으로 더 빨리 멀어졌습니다. 저는 신고 있던 슬리퍼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왼발로 뛰어나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다행히 여자를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여자의 어깨를 낚아챘습니다. 저기요, 조문을 오셨으면 밥이라도 드시고 가시지. 누군데 그냥... 돌아선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듯 깊게 패인 주름, 햇빛에 그을려 거칠어진 피부, 초점 없이 흔들리는 눈동자. 많은 게 변했지만 저는 한눈에 상대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너, 너 경희 맞지? 세상에, 너 경희야? 제 목소리가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여자는 황급히 점퍼 모자를 눌렀으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어요. 이것 좀 놓으세요. 거칠고 갈라진 목소리. 하지만 그 목소리마저도 저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분명 내 친구 경이었어요. 부잣집 사모님으로 화려한 명품을 두르고 다니던 내 친구가 시장 좌판에서나 볼 법한 낡은 옷을 입고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려는 친구의 손목을 있는 힘껏 움켜쥐었습니다. 손목이 어찌나 앙상한지 잡는 순간 뼈마디가 고스란히 느껴져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기집애야, 네가 경이가 아니면 누가 경이야? 나 영숙이야, 네 친구 영숙이라고. 내 눈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아? 제 외침에 결국 친구는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무릎에 고개를 파묻고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서럽고 깊던지 지나가던 사람들마저 걸음을 멈추고 쳐다볼 정도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친구를 끌어안았습니다. 냄새가 났어요. 향긋한 향수 냄새가 아니라 고단한 삶의 냄새였습니다. 땀 냄새와 눅눅한 먼지 냄새가 섞인 낯선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냄새가 역하기는커녕 사무치게 아팠습니다. 우리는 장례식장 구석, 인적이 드문 휴게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자판기 커피 한 잔을 손에 쥐어주는데 친구의 손톱 밑에 시커먼 때가 끼어 있는 게 보였어요. 손가락 마디마디는 굵어져 있었고 손등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터져 있었죠. 결국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종이컵만 만지작거리는 친구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해외로 간다며? 남편 사업 확장해서 나간다며? 근데 꼴이 이게 뭐야? 지난 15년 동안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산 거야? 제 말에 친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털어놓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화려한 이민 생활과는 정반대였어요. 그건 처절한 생존기였습니다. 영수가 미안해. 실은 내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해외로 사업 확장한다는 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때 우리 그이 사업 부도나기 직전이었거든. 친구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승진하고 우리 집이 피기 시작할 무렵 친구 남편의 회사는 무리한 확장으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고 채권자들이 들이닥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화려했던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가고 친구는 아이를 데리고 찜질방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죽고 싶었어. 아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었어. 어제까지만 해도 사모님 소리 듣다가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으니까 제정신이 아니더라. 그럼 나한테 연락이라도 하지. 내가 널 모른 척 하겠니? 당장 우리 집에 와서라도 지냈어야지. 제가 가슴을 치며 답답해하자 친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그래? 너희 남편은 승승장구하고 너는 이제야 좀 살만해졌는데 내가 쫄딱 망한 거짓골로 어떻게 너를 찾아가? 내가 잘 나갈 때 너한테 으스대기나 했지 뭐 하나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내 자존심이 허락하질 않더라. 너한테만큼은 이런 비참한 꼴을 보이기 싫었어. 친구는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사업이 완전히 망하고 빚쟁이들을 피해 야반도주하듯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식당 설거지, 모텔 청소, 공장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 없이 닥치는 대로 하며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서 전화번호도 바꾸고 과거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린 것이죠. 그냥 과거의 이경희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며칠 전 우연히 신문 부고란을 봤는데 너희 어머니 성함이 적혀 있는 거야. 상주에 네 이름이랑 남편 이름도 있고. 지방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다가 우연히 본 부고 기사. 친구는 그 기사를 보고 한참을 고민했다고 합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엄마가 어떤 분이셨습니까? 고아나 다름없던 자신에게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여주신 진짜 엄마 같은 분 아니었습니까? 그런 생각에 결국 오기로 마음먹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절이라도 올리는 게 도리다 싶어서 큰맘 먹고 올라왔어. 근데 막상 와보니 장례식장이 너무 으리으리한 거야. 화환도 끝이 안 보이고 사람들도 다 점잖아 보이고 내 꼴을 보니까 도저히 못 들어가겠더라. 그래서 부조만 하고 가려던 참이었어. 그 얘기를 듣는데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이 미련 곰탱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게 어딨어? 엄마가 알면 퍽이나 좋아하시겠다. 하늘에서 대성통곡 하시겠어. 저는 친구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친구도 제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어요.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슬러진 후에는 15년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마저 나눴어요. 친구의 이야기는 제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깊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사람의 생존기였습니다. 친구는 15년 전 빚쟁이들에게 쫓기며 야반도주할 때의 심정을 먼저 얘기했어요. 가진 것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니 당장 들이닥치는 빚쟁이들의 고성이나 협박보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까지 사모님 언니 하며 따르던 사람들의 싸늘하게 변한 눈빛과 수군거림이었어요. 영수가 사람이 참 무섭더라. 우리 남편 잘 나갈 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던 사람들이 망했다는 소문 돌자마자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하대. 아니, 차라리 모르는 척만 하면 다행이지. 마트에서라도 마주치면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혀를 차는데 내가 무슨 전염병이라도 걸린 줄 알았어. 친구는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내가 갈 데가 없어서 찜질방에서 자고 나왔는데 예전 골프 모임 멤버들을 길에서 딱 마주친 거야. 나도 모르게 전봇대 뒤로 숨었다. 내 몰골이 너무 비참해서. 그 순간 깨달았어. 아, 나는 이제 서울 하늘 아래에서는 얼굴 들고 살 수 없겠구나.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야 숨이라도 쉬고 살겠구나 싶었어. 친구의 고백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화려했던 도시 서울이 친구에게는 거대한 감옥이자 지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친구는 도망치듯, 아니 증발하듯 서울을 떠나 연고도 없는 지방 소도시로 숨어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테는 연락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서운함이었죠. 그래, 딴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 근데 나는 네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는 네 친구잖아.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내가 널 비웃기라도 할까봐 그랬니? 제 물음에 친구는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진짜 이유를 털어놓았습니다. 영수가 솔직히 말할게. 너한테 자격지심을 느꼈던 것 같아. 나를 모르는 척 하던 사람들보다 승승장구하는 네 모습 보는 게 나는 더 괴로웠어. 네 남편 승진하고 너희 집은 점점 펴가는 거 보면서 배가 아픈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내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 친구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너 밥 사주고 옷 사줬는데 이젠 내가 너한테 얻어먹는 처지가 될까봐 그게 죽기보다 싫었어.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던 모습은 늘 당당하고 베푸는 멋진 친구였는데 구질구질하게 동정받는 친구가 되느니 차라리 네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그 알량한 자존심 지키려고 내가 너를 버린 거야.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웠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거울 같은 존재였기에 친구는 자신의 깨져버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 더욱 고통스러웠던 겁니다. 지방으로 내려간 친구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이었다고 합니다.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워졌고 식당 설거지부터 남의 집 파출부, 공장 일용직까지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매일 밤 울었어. 이게 꿈이길 바랐지. 근데 눈 뜨면 곰팡이 핀 단칸방이더라.
남편은 화병이 나서 술로 세월을 보냈고 나는 당장 쌀떡 채우느라 정신이 없었지. 유학가 있던 우리 아들 준기, 학비 못 대주니까 결국 중퇴하고 들어왔어. 공항에 마중 나갔는데 애가 반쪽이 돼서 들어오더라. 그 모습을 보니 그 자리에서 혀깨 물고 죽고 싶었어. 부모 잘못 만나서 앞길 창창한 자식 발목 잡은 것 같아서. 친구는 빚을 갚고 무너진 남편을 다잡고 좌절한 아들을 달래느라 15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숨가쁜 생존의 연속이라 옛 추억을 떠올리는 것조차 사치였다고 해요. 물론 저에 대한 그리움이 갑자기 밀물처럼 밀려올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일하다가 라디오에서 옛날 노래가 나왔는데 갑자기 네 생각이 나는 거야.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펑펑 울었어. 돈, 명예, 다 한순간이더라. 내가 진짜 아프고 서러울 때 생각나는 건 강남 아파트가 아니라 너랑 자취방에서 끓여 먹던 라면이었어. 네가 사무치게 보고 싶은데 연락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늦어버린 거야. 늦긴 뭐가 늦어. 전화번호가 없으면 옛날 집으로 찾아오기라도 했어야지. 10년도 더 지났잖아. 네가 이사를 갔을 수도 있고. 혹시나 나를 잊었으면 어쩌나 겁도 났어. 내가 무슨 낯짝으로 연락하나 싶어서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만 수백 번 했지. 그냥 마음속으로만 그리워하다 죽자. 그랬던 것 같아. 친구의 앙상한 어깨가 들썩거렸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낯선 타지에서 홀로 감당해야 했을 외로움과 고단함이 제 가슴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친구의 등짝을 찰싹 때렸어요. 진짜 미련 곰탱이다. 친구 사이에 늦은 게 어딨어. 네가 거지가 돼서 오든 할머니가 돼서 오든 너는 그냥 내 친구 이경희야. 그깟 돈이 뭐라고,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사람 인연을 끊어. 너 한 번만 더 도망가면 그땐 진짜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렇게 우리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울다가 웃으며 실성한 사람처럼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친구는 상복을 입은 저를 도와 밤새 빈소를 지켰어요. 조문객들 신발을 정리하고 음식 나르는 일을 도맡아 하는 친구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엄마의 영정 사진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엄마, 고마워. 엄마가 가면서 내 친구 다시 찾아주고 가셨네. 나 이제 외롭지 않게 잘 살게. 엄마도 걱정 말고 편히 가. 장례식을 무사히 마치고 저는 남편에게 친구네가 처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남편은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친구 아들이 빚을 갚느라 제대로 취업 준비도 못하고 있다는 대목을 듣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친구 참 안 됐네. 당신이랑 자매처럼 지내던 사람인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부모로서 그 마음이 오죽할까? 우리가 뭐라도 도울 방법이 없을까? 남편의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요. 사실 친구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특하기로 소문난 아이였어요. 부모의 갑작스러운 파산만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딘가에서 제 몫을 하고도 남을 인재였죠. 며칠 뒤 남편이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내 대학 후배가 운영하는 중견기업이 있는데 거기서 이번에 해외 영업 파트 직원을 뽑는다고 하네. 그래서 당신 친구 아들 이야기를 했어. 사정이 있어서 학업은 중단했지만 영어 실력도 출중하고 워낙 반듯한 청년이라고. 내가 보증을 서니까 한번 보고 싶다고 하네. 저는 그 길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는 패기치기 싫다며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하지만 자식 앞길 터주겠다는 말에 결국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죠. 본인 고생은 참아도 자식 고생하는 건 못 보는 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결과는 어땠냐고요? 친구 아들은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비록 대기업은 아니지만 수출 실적이 좋고 미래가 탄탄한 알짜배기 회사였지요. 친구 아들이 첫 출근을 하던 날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죠. 영수가 고맙다. 진짜 고마워.
우리 준기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출근하는 모습을 보는데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더라. 지난 15년간 고생한 거 오늘 다 보상받은 기분이야. 네 남편한테 꼭 전해줘. 우리 식구 다 살려준 은인이라고. 평생 갚으며 살겠다고. 갚긴 뭘 갚아, 우리 사이에. 준기 잘 키운 건 너야. 네가 포기하지 않고 그 긴 세월 버텨냈으니까 오늘이 온 거지. 이제 고생 끝났으니까 너도 서울 올라올 준비나 해. 나랑 옆집 살기로 한 약속 지켜야지. 몇 달 뒤 친구네 가족은 드디어 서울로 다시 입성했습니다. 물론 강남의 으리으리한 아파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버스로 두 정거장 떨어진 붉은 벽돌의 오래된 빌라 전세였죠. 하지만 친구는 그 작은 집을 궁궐처럼 여겼습니다. 이삿날 제가 두루마리 휴지를 사들고 찾아갔을 때 친구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심지어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을 때보다 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서와 내 친구. 집이 좁아서 답답하지? 그래도 난 여기가 천국 같다. 빚쟁이 눈치 안 보고 마음 편히 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내 집이 생긴 게 얼마만인지 몰라. 무엇보다 창문 열면 네가 있는 서울 하늘이라는 게 너무 좋아. 우리는 짐 정리를 대충 끝내고 거실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았습니다. 메뉴는 이삿날의 대표 메뉴 짜장면과 탕수육이었죠. 고급 호텔의 코스 요리보다 이사 먼지를 하얗게 뒤집어 쓰고 바닥에 앉아 비벼 먹는 그 짜장면이 100배, 아니 1000배는 더 맛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두 사람의 일상은 다시 40여 년 전 철없던 여고생 시절로 돌아간 듯합니다. 아니, 그때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넉넉해졌죠. 남편들은 가끔 만나 등산을 가거나 기원에 가서 바둑을 둡니다. 동생 덕분에 우리 아들이 사람 구실하게 됐어. 이 은혜는 내 평생 잊지 않을게. 은혜라니요. 다 준기가 이뤄낸 겁니다. 전 그저 다리만 놔준 것뿐이죠. 친구 남편은 이제 욕심을 내려놓고 소소하게 아파트 경비일을 시작했다며 웃더군요. 땀 흘려 버는 돈의 소중함을 이제야 알았다면서요. 저와 친구는 어떻게 지내느냐고요? 말해 뭐 하겠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붙어 다닙니다. 비싼 브런치를 먹으러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재래시장에 가서 흥정도 같이 하고 다리가 아프면 1,500원짜리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 잔씩 사들고 공원 벤치에 앉아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수다를 떱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는 친구에게 불쑥 전화가 걸려오기도 합니다. 비도 오는데 지짐이나 부쳐 먹자. 연락을 받고 달려가면 친구가 노릇노릇 호박전을 부쳐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죠. 왔어? 앉아. 내가 오늘 솜씨 좀 부렸어. 막걸리도 한 병 사놨지. 늘어진 티셔츠에 몸빼바지를 입고 갓 부쳐낸 뜨끈한 호박전을 손으로 쭉쭉 찢어 먹으면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친구와 마주 앉아 맛있는 걸 먹으며 도란도란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게 요즘 제 일상의 가장 큰 낙입니다. 경이야, 기억나? 우리 옛날에 자취할 때 돈 없어서 밀가루에 김치 국물만 넣고 부쳐 먹었던 거. 그때는 고기 한 점 넣는 게 소원이었는데. 알지. 그때는 그게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근데 영수가 나는 솔직히 지금이 더 좋다. 맘졸일 일도 없고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무엇보다 네가 바로 옆에 있잖아. 나 이제 도망 안 가. 너랑 이렇게 늙어갈 거야. 친구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코끝이 시큰거렸습니다. 우리는 막걸리 잔을 부딪히며 건배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늙어 꼬부라질 때까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구경 많이 다니자. 아프지 말고. 돌이켜보면 참 얄궂은 게 인생입니다. 친구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잘 나갈 때는 우리가 영원히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 같았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빈손이 되니 비로소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포장지를 다 벗겨내고 나니 그 안에 40여 년 동안 변치 않았던 알맹이 같은 우정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거죠. 요즘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인생 살다 보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는 법이라고. 지금 좀 잘 나간다고 고개 뻣뻣이 들 것도 없고, 지금 좀 힘들다고 기죽어 숨을 필요도 없다고요.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건 돈도 명예도 아닌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과 따뜻한 정이더라고요. 15년을 돌아 다시 만난 내 친구 경이, 엄마가 하늘로 가시면서 선물처럼 다시 묶어준 이 귀한 인연을 이제는 절대 놓지 않을 겁니다. 오늘 저녁엔 친구랑 동네 목욕탕이나 가려고 합니다. 서로 등 밀어주며 묵은 때도 벗기고 세상 사는 이야기도 나누려고요. 목욕 끝나고 바나나 우유 하나씩 입에 물고 나오면 그게 바로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혹시 사소한 오해나 자존심 때문에 혹은 사는 게 바빠서 멀어진 인연이 있다면 오늘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더 늦기 전에 그 소중한 손을 다시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따뜻하고 넉넉한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